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이라는 분 아시나요? 김구, 이승만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김규식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무려 9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어학의 천재였거든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몽골어에 산스크리트어, 라틴어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동시통역사 10명을 혼자 다 해치우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분이 왜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을까요? 그건 이분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중에 북한군에게 납북되어서 추운 겨울 만포의 한 군 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수백만 명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는데 김규식의 죽음은 한참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판문점 정전회담에서 북한 기자들이 김규식은 이미 죽었다고 전해줘서 알게 됐다고 하니 얼마나 허무한 최후입니까? 오늘은 이 잊혀진 천재의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벽지를 뜯어먹으며 굶주렸던 고아 소년이 어떻게 미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독립운동의 거목이 됐는지, 그리고 왜 광복된 조국에서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한마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세월 나는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지만 지금부터는 조선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다. 이 말은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면서 한 말입니다. 당시 1905년인데요.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시기였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이었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코앞까지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딴 조선인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원에서는 김규식에게 박사 과정까지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에서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까지 주면서 박사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것도 1900년대 초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의 말이죠. 프린스턴 대학원 측이 얼마나 김규식을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조국의 앞날이 염려된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귀국했습니다. 당시 김규식의 학력 평점은 92.2점이었고 졸업 성적은 전체 3등이었어요.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학사였죠. 이 정도 성적이면 미국 어느 대학에서든 환영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안락한 살보다 불확실한 조국의 미래를 택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만약 김규식이 박사 과정을 계속 밟았더라면 한국 최초의 박사 타이틀은 이승만이 아니라 김규식 차지였을 겁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게 1910년이니까요. 5년 차이죠. 하지만 김규식은 학위보다 조국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철저하게 원칙주의자이고 개인의 영달보다 민족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귀국하자마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러브콜이 날아옵니다. 당시 조선에서 영어를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도쿄 외국어 대학 영어 영문학과 교수직에 장학금까지 제시하면서 스카우트를 시도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삼성이나 현대에서 임원급으로 영입하겠다고 제안하는 수준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도쿄제국대학 동양학과 장학금을 제의했습니다. 당시 도쿄제국대학은 일본 최고의 대학이었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김규식은 두 번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귀국 직후 YMCA 학교 학생부 담당 겸 간사로 일하면서 청년 교육에 힘썼죠. 하지만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 총독부는 더욱 집요하게 김규식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진 조선인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김규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의 장단이 아닌 조선의 장단으로 춤추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었던 김규식의 어린 시절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차마 듣기 힘들 정도예요. 그의 아버지 김지성은 꽤 선진적인 사람이었어요. 본래 이름은 김용원이었는데 1885년 김지성으로 개명했죠. 서구의 사진 기술을 배워오고 유리 제조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던 개화파 성향의 관리였습니다. 수신사나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1884년에는 고종의 명으로 러시아에 밀사로 가서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이자 기술 관료였던 거죠. 김규식의 가문은 본래 노론 벽파로서 김상로, 김치인, 김종수 등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순조대 이후 노론 벽파가 정치적으로 일망타진되면서 그의 가문도 몰락했어요. 할아버지 김동선대가 되어서야 다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참봉 같은 하위직이었죠. 그래도 집안에 자존심이 있었고 아버지 김지성은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 가문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김지성은 동래부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 상인들에게 시장이 잠식당하는 걸 지적하다가 귀양을 갔어요. 요즘으로 치면 부정 거래를 폭로했다가 좌천당한 거죠.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경주 이씨마저 돌아가시면서 어린 김규식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1881년생이니까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어요. 삼촌들이 있긴 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의 고아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고아원에서는 8세 미만 어린아이는 양육하기 어렵다며 되돌려 보냈어요. 언더우드는 1886년 5월 고종의 승인을 얻어 정동에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린아이는 돌보기 힘들었던 거죠. 결국 어린 김규식은 삼촌들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가난한 삼촌들은 그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어린 김규식은 굶주림으로 영양실조와 열병에 걸렸어요.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삼촌들은 그를 뒷방에 눕히고 병풍을 쳐놨다고 합니다. 사실상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김규식은 이정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서자였다고 합니다. 정실 부인 경주 이씨의 아들이 아니라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더욱 홀대받았을 겁니다. 이때 언더우드 목사가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원도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언더우드 자신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말이죠. 당시 조선에 온 서양인 선교사들은 조선인에 대해 미개하고 불결하며 신보가 잔인하다는 평가를 내렸었어요. 또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죠. 그래서 언더우드의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이가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했고 아이가 죽으면 언더우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덤터기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언더우드가 발견한 어린 김규식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너무 굶주렸던 아이는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벽지를 뜯어 삼키고 있었대요. 상상해보세요.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벽지를 뜯어 먹었을까요? 벽지에 쌀풀이 묻어 있으니 그걸 먹으려고 했던 거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 장면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이 개화 사상가의 아들이 벽지를 뜯어 먹으며 굶주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언더우드 목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데려갔어요. 분유와 약을 들고 와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린 김규식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고아원 겸
예수학당인 경신학교의 학생이 됐어요. 이 경신학교는 나중에 경신중고등학교가 됩니다. 언더우드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고 해서 그를 번개비라고 불렀답니다. 벽지를 뜯어먹던 아이가 번개처럼 뛰어다니는 건강한 아이로 자란 거죠. 경신학교에서 김규식은 영어, 수학, 라틴어, 신학, 과학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영어 실력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아인데다가 친척도 아닌 목사의 집에 산다는 것이 학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거든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고아, 그것도 서양인 목사 집에 사는 고아는 정말 특이한 존재였을 겁니다. 아이들은 잔인하죠. 김규식은 학교에서 수없이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참을 수 없었던 김규식은 가출을 단행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한성 시내를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 다시 강원도 홍천으로 되돌아갔으나 아버지도 곧 병으로 사망했어요. 189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할아버지 김동선과 큰형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김규식은 의지할 곳 없는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불과 13살 정도의 나이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거죠. 이 경험이 김규식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 철저하게 냉정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김규식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894년 한성관리병어학교에 일기생으로 입학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웠고 이 시기 서재필의 독립신문 기자로 잠시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이 신문사 인턴을 한 거죠. 당시 독립신문은 개화파의 상징이었고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이끄는 거물이었습니다. 김규식은 이미 10대 중반에 개화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896년 김규식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언더우드의 후원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당시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에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죠. 그것도 1890년대의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을 때 김규식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벽지를 뜯어먹던 고아 소년이 미국 땅을 밟게 된 거니까요. 1897년 버지니아주에 있는 루터교회 계열 인문대학 로어노크 칼리지 부속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여기서 웅변부 활동을 하면서 연설 경연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 동양인이 연설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김규식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죠. 1900년 로어노크 칼리지로 진학하여 문학 동호회 데모스테니어 문학회의 회장이 되었고 1903년 전체 3등으로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고종의 서자 의친왕과 만나 교우 관계를 형성했어요. 이게 나중에 흥미로운 일로 이어지는데 훗날 3.1 운동 직후 김가진을 일제의 감시에서 빼돌려 망명시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11월 대동단을 통해 의친왕을 상하이로 망명시키려고 시도했거든요. 김규식이 당시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였다는 점과 이 시절 의친왕과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미국 유학 당시 김규식은 고국에서 언더우드가 후원하는 학비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등록금과 기타 학비를 노동을 하여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거죠. 당시 미국에서 동양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설거지나 청소 같은 육체 노동을 했겠죠. 하지만 김규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학력 평점은 92.2점을 유지했으니까요. 1903년 6월 로어노크 칼리지를 졸업한 직후 김규식은 미국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합니다. 프린스턴이 어떤 대학인가요? 미국 아이비리그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총장을 지낸 대학이고
나중에 이승만도 여기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905년 김규식은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사과정 제안을 거절한 채였습니다. 로어노크 칼리지는 나중에 김규식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그래서 김규식이 김규식 박사로 불린 겁니다. 실제 박사 학위는 받지 않았지만 명예 박사 학위가 있었던 거죠. 이제 광복 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규식의 가장 큰 도전은 좌우합작운동이었습니다.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분단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김규식은 처음부터 이 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좌우합작으로 인한 우익의 분열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분단 위기가 고조되자 여운형이 좌우합작을 제안했는데 김규식은 망설였어요. 우익 진영이 분열될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이승만과 김구, 한국민주당은 모두 좌우합작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나섰어요. 미군정은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에게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군정 사령관 존 리드하지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김규식이 태도를 바꾼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1946년 어느 날 이승만이 김규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좌우합작을 권하면서 당시로는 큰돈인 50만 원을 내놓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몇억 원은 되는 거액이었을 거예요. 당시 쌀한가마니가 몇백 원 하던 시절이니까요. 이때 김규식이 뭐라고 했을까요? 애연가였던 그는 이자나 되는 긴 장죽 담배를 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은 대통령이나 하시오. 나는 대통장죽 담배이나 즐기겠소.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김규식은 장죽 담배 피우기를 즐겼거든요. 남북연석회의 차북한에 가서 장죽 담배를 물고 문서에 서명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승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우합작은 독립을 위한 제1단계예요.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둘째 단계인 독립을 얻을 수 없다면 내가 희생하겠소. 형님이 나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댈 것도 알고 있어. 또 떨어뜨린 후에는 나를 짓밟을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어. 내가 희생된 다음에 형님이 올라서시오.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자기가 희생양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민족 통일을 위해 나섰던 거예요. 이 말은 1972년 조규하 등이 쓴 남북의 대화에 기록되어 있는데 김규식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좌우합작운동에 나선 김규식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어요. 우익에서는 빨갱이라고 욕했고 좌익에서는 미제의 앞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김규식을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매도했어요. 그의 자택에 괴한이 난입하려다 제지되는 일도 있었고요. 실제로 김규식을 암살하려던 자객들이 삼청장의 담을 넘다가 걸려서 도주한 적도 있습니다. 김규식의 거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삼청장이었는데 여기가 테러의 표적이 된 거죠. 상상해보세요. 독립운동하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김규식은 이 위원회를 북한의 소련 군정 및 좌익 세력과의 통일 협상을 담당하는 대표기구로 성장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좌우합작운동은 어려움을 맞았어요.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이 이끌고 있었는데 강경 노선이었죠.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보수 정당이었고요. 양쪽 다 타협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김규식과 여운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군정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군정은 박헌영 등 강경 좌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좌우합작운동 지지를 재천명했죠. 그리고 과도입법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김규식은 과도입법기구 내 좌우합작위원회의 주도권 보장, 개혁 여건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과도입법기구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여운형을 설득하는 일도 김규식의 몫이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좌익 대부분이 과도입법기구 설립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일은 여운형의 정치적 기반을 날려버릴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과도입법기구 설치를 막기 위해 조선공산당의 당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여운형이 납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동지들한테 납치당한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김규식의 설득과 여운형의 결단으로 좌우합작위원회는 과도입법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7원칙의 핵심은 토지개혁이었어요.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유상 매수, 무상 분배 방침이었죠. 그런데 한국민주당이 이 토지개혁 조항을 문제 삼으며 좌우합작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한국민주당은 지주층의 이익을 대변했거든요.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주장했어요. 반대로 좌익 측은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주장하며 좌우합작위원회를 공격했고요. 이 과정에서 원세훈, 김약수 등 한국민주당에서 좌우합작에 참여했던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민중동맹을 결성하고 이후 김규식의 정치활동을 지원했으며 민중동맹은 중간파의 거점이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진보적인 보수파들이 기존 정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거죠. 좌우합작위원회의 지원에 힘입어 미군정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설치를 공포하고 1946년 10월부터 선거 절차에 돌입합니다. 입법의원 선거는 4단계로 구성된 간접 선거 방식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선거인단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이 다시 의원을 뽑는 방식이죠. 그런데 미군정의 기대와 달리 민선의원 선거 결과는 한국민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납세 실적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많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주와 자본가가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 방식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규식은 일부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와 과거 미군정이 약속한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자신들이 바랐던 것과 다르자 미군정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재선거 요구를 받아들이고 관선 의원 대부분을 좌우합작위원회 인물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은 민선 45명, 미군정이 추천하는 관선 45명으로 구성되었고 1946년 12월 12일 개원했어요. 김규식은 관선의원에 선임되고 12월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이게 김규식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장 같은 자리였죠. 48년 재헌의회에 바톤을 넘기기 위해 해체될 때까지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했고 그중 16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의원 개원식에서 김규식은 연설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정말 당당한 모습이에요.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고생했던 사람이 드디어 해방된 조국에서 의장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규식은 입법의원 명의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입법의원을 중심으로 민족, 통일국가를 수립하려 했어요. 동시에 여러 개혁을 통해 입법의원을 민족의 자치기구로 격상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에 관심을 쏟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친일파 청산은 지주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토지개혁은 극좌파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묘수였거든요.
김규식은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 청산 문제에 적극적인 주장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947년 새해 아침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남북에 있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족 반역분자, 악질 몰입배 등의 발언은 심하여 민생은 극도의 도탄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는 비애국자의 진영으로서 계획적으로 남한에 있어서 공전의 소요 사건을 양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친일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오히려 득세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한 거죠. 1947년 5월 12일 열린 입법의원에서는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단이 민족적 명제라고 밝히고 조례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김규식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야말로 자주적 통일 민족 국가 수립을 반대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극우파는 물론 미군정까지 이들 법안에 부정적이었지만 김규식은 미군정이 갈구하던 보통선거법과 연계해서 부일 협력자 특별입법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요즘으로 치면 여야 합의로 중요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하지만 미군정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한편 입법의원을 장악한 한국민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입법의원을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거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반탁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간파의 입지를 축소시켰으며 행정조직법, 남조선 과도 약헌 등 단독 정부 수립을 암시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어요. 김규식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좌우합작위원회의 지분과 개혁 지원 요구는 거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운형 등 중도 좌익 세력은 입법의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입법의원이 개원되자마자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 해체를 요구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동맹을 맺었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버리는 전형적인 정치 행태였죠. 김규식은 미군정의 요구를 거부하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정치 조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김규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의 어학 실력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까지 무려 9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구글 번역기가 필요 없는 수준이죠. 특히 영어는 미국 동부 억양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해서 미국인들이 놀랄 정도였답니다. 프린스턴 유학생이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요. 장준하의 회고록 돌베개에 따르면 충칭시 임시정부 시절 김구의 주선으로 장준하는 충칭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과 타임지 기자들을 만나 한국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장준하의 영어 통역을 전담해 준 사람이 김규식이었대요. 장준하를 비롯한 일본 유학파 학도병들의 경우 이 당시 기준으로 고학력 엘리트였던 것은 맞지만 일본식 영어 교육을 받은 탓에 영어 발음은 제플리시식 발음인 경우가 많아 회화에는 굉장히 서툴렀거든요. 임시정부 활동 시절에는 임정 요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도 김규식에게 영어를 배웠는데 김규식이 발음이 틀렸다고 자꾸 지적하자 신채호는 단어 뜻만 알면 되지. 발음은 못하러 공부해야 하느냐고 싸웠대요. 신채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독립운동하는데 발음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신채호는 이광수한테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광수는 친일파로 변절한 단계가 아니었으니 문제될 건 없었죠. 신채호나 이광수나 모두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왠지 웃음이 나오죠. 선생과 학생이 발음 때문에 싸웠다는 게 재미있잖아요. 김규식은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발음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어학 실력 덕분에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1919년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에 갔는데
이게 김규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거든요. 약소국들도 독립할 권리가 있다는 거였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규식은 신한청년당의 파리 위원부 대표로 선정됐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외무성에서 정부 자격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김규식은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게 3.1 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거예요. 1919년 4월 그는 파리 현지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파리에 있으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이 된 거죠. 요즘으로 치면 해외에 있으면서 장관에 임명된 거예요. 그만큼 김규식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파리에서 김규식은 호치민과도 친분을 쌓았어요. 호치민이 김규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프랑스 정부 자료에 자세히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의 정보 경찰은 1920년 2월 메모에서 호치민이 프랑스에서 기고한 모든 글이 번역돼 중국에서 간행됐는데 모두 호치민이 김규식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적었어요. 김규식은 중국 신문의 미국 특파원을 호치민에게 연결해줘서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에는 호치민과 김규식이 서로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친밀했다는 정황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처지였어요. 식민지 국가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었죠.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출신이고 김규식은 일본 식민지였던 조선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왔던 거예요. 나중에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결국 베트남을 독립시켰고 김규식은 안타깝게도 분단된 조국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김규식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이념적 정체성입니다. 그는 1920년대 초 고려공산당 후보 당원으로 가입했고 1922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동방 노력자 대회 극동 피압박자 민족대회에 한국 대표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1922년 7월 모스크바의 공산평론에 실린 그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민족은 홀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다. 이웃 어느 나라도 한민족의 독립투쟁을 돕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결국 아시아 이웃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때는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한국이 힘을 합쳐 일제와 싸워야 한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실제로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연설에서 김규식은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을 흡혈귀 국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규식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철저한 반공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소련에 접근한 건 순전히 전략적인 이유였어요.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지만 한국의 독립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한국의 독립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인 소련에 외교적으로 접근해 본 거죠. 이러한 행보는 그가 공산당원으로서의 깊은 자각으로 인한 행보라기보다는 민족 자결주의 등 국제 조류가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자 또 다른 축이 될 소련에 외교적 행보를 한 것이라 추측됩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사회주의에 기대를 가졌던 인물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1924년 소련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규식은 과거에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였고 국제공산주의 조직인 코민테른의 2차 회의에도 참가했었음. 현재 그는 신념을 바꾼 변절자이며 사업적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그의 시도도 실패하고 있는 인물임.
미국 석유의 판매를 비롯한 몇 차례의 회사 설립을 위한 그의 시도는 알려져 있음. 소련 입장에서는 김규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1924년부터 1926년까지 김규식은 독립운동 일선에서 잠시 떠났는데 이 시기에 사업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1924년 3월 12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내란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독립운동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규식 본인은 공산주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강원용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잔인한 성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피바다가 된다. 실제로 그의 예언은 정확했죠. 한국 전쟁을 보면 말입니다. 공산혁명을 통한 여러 나라의 유혈혁명 사례를 들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김규식의 정치 노선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념보다 민족을 우선시했어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민족의 독립과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을 의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공산주의가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김규식의 성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낸 허정은 그를 두고 딱 한마디로 평했습니다. 매우 냉정한 분. 짧지만 정확한 평가죠. 허정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김규식을 알고 지냈는데 그런 허정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건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비참한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냉담한 어른들과 짓궂은 청소년들의 시달림으로 개인적으로 냉정한 성격이 됐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학자풍의 성격으로 정치인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었대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어려웠고 매우 현실적인 성격이라 일평생 정치 생명을 담보로 모험하지 않았습니다. 좌우합 작운동을 할 때도 처음에는 매우 망설였어요. 여운형이 적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죠. 남북협상 당시에도 맹동적이었던 김구와 달리 일찌감치 북한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매우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였고요. 좋게 말하면 현실적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성격이었던 셈입니다. 최기일 교수는 본인의 상사였던 이승만보다 오히려 김규식의 식견과 정치적 노선이 훨씬 합리적이었지만 김규식 특유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에요. 만약 김규식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성격이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면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깐깐한 원칙주의자였지만 말이죠. 허정의 증언에 따르면 경교장을 방문했을 때 김규식이 아들 김진동과 맞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대요. 당신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따귀를 맞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규식은 아들과 평등하게 담배를 나눠 피웠던 거예요. 지금이야 시대가 변해서 그나마 높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그래도 최대한 눈치 보면서 피울 수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마도 그의 투철한 자유주의 사상과 평등의식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서구의 평등 사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허례허식도 매우 싫어했어요. 자신을 지지하던 청년이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자. 외놈들이나 하던지 쓸데없이 무엇하러 하시는가? 라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혈서를 쓰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걸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이런 태도를 보면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민족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족 그 자체에 예찬적인 태도를 견지할 의무를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김규식은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력한 민족주의자였음에도 우리 민족은 잔인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가 공산주의를 반대한 반공주의자라고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속으로 드러난 입장이지 적어도 공식적인 담화나 발표 글에서는 좀처럼 반공주의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광복 이후 당시 좌익으로부터 각종 비난과 비판이 쏟아질 때도 김규식이 정면으로 좌익을 비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가 가장 중요시했던 원칙은 민족 통일 전선과 좌우 합작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김규식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부인 김순애가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급 정치인이 퇴임 후에 아내가 오수선에서 생활비를 버는 수준이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한국민주당과 공산당에서는 그가 일본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려서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어요. 이건 한길수라는 사람이 독립지에 쓴 기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승만이 미국인 사무엘 돌베어에게 100만 달러를 받고 광산 채굴권을 약속했다는 광산 스캔들과 비슷한 형태의 공격이었어요. 별도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정치적 공격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너무 가난해서 부인이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루머가 돌았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1927년에는 차녀 김민애를, 1930년에는 장녀 김한애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당시 의료 수준도 낮았지만 돈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두 딸을 연이어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는 텐진의 북양대학 영문학 교수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 교수 생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계가 있었고 일본 영사관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니느라 일정하지도 못했답니다. 독립운동가였으니 항상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정원이나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대학 교수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1932년 윤봉길 의거 직후 김원봉이 남경중앙정치학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자 김규식은 군사교관이 되었고 1933년에는 영어 강사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1933년 4월 5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00여 명이 모인 대학교에서 한국 독립에 관한 연설 강사로 참석했고 7월에는 중한민중대동맹 대표 자격으로 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회유를 2번이나 거절했던 거 기억하시죠? 조선총독부에서 도쿄 외국어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직과 도쿄 제국대학, 동양학과 장학금을 제의했는데 모두 거절했어요. 만약 받아들였다면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신념이었던 겁니다. 개인의 안락보다 민족을 우선시했던 거예요. 김규식의 영어 이름은 킴 KIUSIC였는데 미군정에서 그에게 붙인 별명이 시클리아 꼴이었어요. 묘하게 발음이 비슷하죠? KIUSIC 시클리. 실제로 그는 몸이 약해서 항상 아팠다고 합니다. 간질 증세가 수시로 일어났고 뇌종양 수술도 받았으며 신경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광복 후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가 편찮으신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규식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차라리 안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묻는 게 더 빠를 것이요. 얼마나 몸이 안 좋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온몸이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평생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린 시절 영양실조와 열병으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평생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어요.
영양실조는 성장기 아이에게 치명적이거든요. 뼈와 근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김규식은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도 70세 가까이까지 살면서 독립운동을 했으니 정신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1946년 4월 25일에는 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이웃 사람이 방으로 뛰어들어 칼을 빼앗아서 실패했지만요.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당시는 해방 직후 혼란기였고 좌우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신탁 통치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죠. 김규식은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 전문을 입수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국어 구사자였으니까요. 사실 신탁 통치 자체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임시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동아일보가 이를 왜곡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동아일보는 미국이 신탁 통치안을 제안하고 소련이 거부 및 즉시 독립을 주장했던 것을 정반대로 바꿔서 보도했어요. 실제로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는데 말이죠. 김규식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다가 전문을 읽고 나서 부분적 찬탁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자 반탁 세력에서 테러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자택인 삼청장의 담을 넘으려던 자객들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어요. 평생 독립운동을 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동족에게 암살 위협을 받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사실 4월에는 김구나 이승만도 민족적 각성을 위해 자결을 고려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거죠.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미군정과 소련 군정으로 나뉘어 있었고 좌우익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니까요.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해방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김규식은 살아남았고 다시 좌우합작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김규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운형입니다. 두 사람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형님 아우님 하는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여운형이 5살 아래로 동생이었죠. 1918년 상하이로 건너와 여운형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창설했는데 이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성격은 달랐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았습니다. 김규식은 냉정하고 신중한 학자형이었고 여운형은 열정적이고 행동파였어요. 하지만 둘 다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 통일을 꿈꿨죠.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남북분단 위기가 고조되자 두 사람은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김규식은 여운형에 비해 좌우합작에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미군정의 지지를 받으면서 태도를 바꿨고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어요. 여운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김규식이 신중하게 조율하고 김규식이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여운형이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시기였죠. 1947년 5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자 김규식은 중간파를 결집하는 데 애썼고 이 무렵 미군정으로부터 민정장관 제안을 받았던 여운형도 정계에 복귀해 다시 좌우합작을 함께했습니다. 김규식과 여운형의 정치적 위상은 날로 높아졌으며 이들을 향한 극우파의 공격도 거세졌어요. 그런데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좌우 세력이 선 임정 후 반탁이라는 내용 아래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좌우합작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한 거죠. 당시 여운형은 미군정으로부터 민정장관 제안을 받았고 수락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규식은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의 동지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테러로 죽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분노하고 슬펐을까요? 이후 좌우합작운동은 사실상 실패했고
김규식은 더욱 고립됐습니다. 여운형이라는 든든한 동지를 잃었으니까요. 이 시기 좌우합작운동이 결속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운형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여운형은 좌익에서도 인정받고 우익에서도 존중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여운형이 암살당하자 좌우합작운동은 구심점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김규식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여운형마저 암살당하자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분단으로 치달았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지만 소련이 거부했어요. 그러자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사실상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승인한 거죠. 1948년 2월 27일 김규식은 유엔 임시위원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조선인은 역사가 저주할 것이다. 일단 이 말을 입에 올리면 소련 지배의 북쪽은 이른바 인민공화국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22만 평방킬로미터 남짓한 이 좁은 땅에 두 정부가 생긴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 단독 정부를 주장한 사람은 조선 분단 고착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얼마나 정확한 예측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분단은 고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요. 김규식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김규식은 마지막으로 분단을 막아보려고 1948년 4월 김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행을 발표하면서 김규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북회담이 성공하리라고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북한 쪽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기가 쉽다. 그러므로 북행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한다.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고요? 최소한 시도라도 해봐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때 그때 남북 협상이라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게끔 말이죠. 38선을 넘으면서 김규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뚝을 뽑아버려야겠어. 38선의 말뚝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남북연석회의에서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겠다. 남의 장단에 춤을 출 것이 아니다라고 연설했어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귀국할 때 했던 말을 다시 한 거죠. 평생 일관된 원칙을 지켰던 겁니다. 하지만 남북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김규식의 예상대로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내놓았어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중단하고 미군과 소련군을 동시 철수시키며 좌우합작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죠. 사실상 공산화 통일을 의미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김규식과 김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됐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9월 9일에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요. 김규식의 우려대로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생긴 거죠. 남북협상 이후 김규식은 좌파로 몰렸어요. 실제로는 평생 반공주의자였는데 말이죠. 그는 서재필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빨갱이로 몰렸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남북협상 실패 후 김규식은 정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었어요. 1949년에는 유엔의 대한민국 합법정부 승인과 정부 수립 1주년을 경축하는 기념사를 발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김규식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독정부 수립으로 인한 분단 고착화를 우려했던 거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상 이 정부를 인정하고 지지했던 겁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본인은 건강 문제로 불출마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출마를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규식 계열의 정치인들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거 당선됐어요. 원세훈 등이 대표적이죠. 비록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있었던 겁니다. 김규식은 조선 적십자사 초대 총재도 맡았어요. 적십자사는 전쟁이나 재난 시에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죠. 정치는 떠났지만 여전히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겁니다. 1946년부터는 경신고등학교 이사장도 역임했고요. 자신의 모교를 위해 헌신한 거죠. 경신학교는 김규식이 고아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던 곳이에요. 언더우드 목사가 세운 학교였죠. 김규식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김규식은 친일파 청산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적폐청산 같은 거죠. 1947년 새해 아침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남북에 있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족 반역분자, 악질 몰입배 등의 발언은 심하여 민생은 극도의 도탄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는 비애국자의 진영으로서 계획적으로 남한에 있어서 공전의 소요 사건을 양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친일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오히려 득세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한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미군정과 결탁해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었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규식은 이걸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1947년 5월 12일 입법의원에서는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단이 민족적 명제라고 밝히고 김규식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야말로 자주적 통일 민족 국가 수립을 반대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에요. 극우파는 물론 미군정까지 이들 법안에 부정적이었지만 김규식은 미군정이 갈구하던 보통선거법과 연계해서 부일 협력자 특별입법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요즘으로 치면 여야 합의로 중요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김규식의 정치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미군정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고요? 미군정은 친일파들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편했던 거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만약 김규식의 주장대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죠. 김규식과 미군정의 관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미군정은 김규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아놀드 소장은 한국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지도자는 단지 극소수일 뿐이며 그 명단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김규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얼마나 높은 평가예요. 미군정이 김규식을 좋아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첫째, 미군정의 정책에 호의적이면서도 자신의 당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야심이 없는 능력 있는 관료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승만이나 김구처럼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다루기 편했던 겁니다. 둘째, 민주의원 내에서 유일하게 반탁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소련과의 협의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미군정의 정책 담당자들은 김규식이야말로 이상적인 한국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미국 유학 경험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개인적 야심이 없어 보였고요. 1947년 2월 미군정은 안재홍을 민정장관에 임명하며 김규식과 중간파에 힘을 실어줬어요.
심지어 김규식을 미군정 하의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할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미군 정청 정치고문이었던 조지프 제이콥스의 보고서를 보면 이승만과 김구가 너무 강경하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온건한 김규식을 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본인이 거부해서 무산됐지만요. 김규식은 미군정의 꼭두각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1946년 3월 이승만이 광산 스캔들로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 의장직에서 사임하자 김규식이 의장 대리가 됐고, 이를 계기로 김규식은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사명수로 추앙받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가 김규식의 정치 인생에서 전성기였어요. 미군정의 지원을 받고 우익 진영에서도 인정받고 좌익과도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군정은 김규식을 이용만 했을 뿐이에요. 김규식의 개혁 구상, 특히 친일파 청산이나 토지개혁 같은 건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김규식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좌우합작의 명분을 얻고 입법의원을 만들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김규식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좌우합작 운동에 독자적으로 힘을 쏟았던 겁니다. 미군 정청의 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이승만과 김구 도당은 장차 수립될 정부에서 권력의 완전한 장악을 기대하고 있다. 이승만은 자신은 대통령이 되고 김규식은 부통령이, 김구는 국무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를 추구할 것이다. 이승만과 김구는 괴뢰 정부와 신탁 통치 실시에 대한 항해 표시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다. 정말 극적인 보고서죠. 당시 정치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김규식이 부통령 자리를 원했다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그렇게 배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규식 본인은 권력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군정이 임시 대통령 제안을 했을 때도 거부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거죠. 김규식은 이때 서울에 있었어요.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지만 김규식은 서울에 남아 있었어요. 왜 피난을 가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병약했던 김규식은 장거리 피난을 갈 만한 체력이 없었을 거예요. 둘째, 자신이 남북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북한 측에서는 김규식을 통일을 위해 노력한 애국자로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직전인 9월 26일 밤 김규식은 조선인민군에 의해 납북됐습니다. 평양을 거쳐 북쪽으로 계속 끌려갔어요. 당시 김규식과 함께 납북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소왕, 원세훈 같은 중도파 정치인들이었죠. 북한은 후퇴하면서 남한의 중요 인사들을 납치해 간 겁니다. 납북 과정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70세 가까운 노인이, 그것도 평생 병약했던 사람이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겨울에 걸어서 북쪽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1950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었죠. 그런 날씨에 제대로 된 옷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걸어서 북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해 12월 10일 자강도 만포군 만포면 벼로동에 있던 군 병원에서 김규식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병인 천식을 비롯해 뇌출혈, 동상 등으로 병사했다고 해요. 1991년 공개된 북한 정무원 부부장 출신 박병엽의 구술 기록에 따르면 김규식은 심장천식으로 와병 생활을 하다가 조소왕 원세훈이 보는 앞에서 부인 김순애 여사를 그리워하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순애.
라고 부인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대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 후에는 분단을 막기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전쟁 중에 납북되어 추운 만포의 군 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었어요. 부인도 보지 못한 채 고국 땅도 아닌 만포에서 말이죠.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수백만 명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는데 김규식의 죽음은 한참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1951년 12월 판문점 정전회담에서 노동신문 기자들이 알려줘서 알게 됐다고 하니 정말 허무한 죽음이었죠. 1년 넘게 생사를 모르다가 이미 죽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국전선 등의 부고가 발표되고 국장이 거행됐다고 하는데 전쟁 중이라 남한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12월 14일자 노동신문에는 김규식의 부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노동신문을 누가 받겠어요? 김규식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50년 12월 10일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1952년까지 생존해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1980년대까지 백과사전들은 1952년 사망설을 실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북한 측의 자료나 애국 열사릉의 묘비명을 보고 1950년 사망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직후 작성된 납북, 피랍자 신상 관련 자료에는 1952년으로 된 것으로 보아 1952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해요. 만약 1952년까지 살았다면 2년 동안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 연금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북한은 김규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조철이 쓴 죽음의 세월 마이너스 납북인사 북한 생활기에는 김규식이 심장천식으로 와병 생활을 하다가 조소왕 원세훈이 보는 앞에서 김순의 여사를 그리워하며 사망했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맞다면 1950년 12월에 사망한 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김규식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백만 명이 슬퍼하며 장례가 치러진 김구의 죽음이나 여운형의 죽음에 비교하면 그의 죽음은 한참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그의 죽음과 생애가 외면받아 오다가 1989년에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납북된 지 거의 40년 만에 사망한 지 39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김규식의 시신은 평양 형제산구역 신미동 소재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습니다. 애국열사릉은 북한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묘지예요. 뒤에 조소왕의 묘도 있다고 해요. 남북 협상에 함께 갔던 두 사람이 북한 땅에 나란히 묻힌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결국 북한 땅에 묻히게 됐으니까요. 북한의 애국열사릉 비문에는 김규식이 1880년 12월 10일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가 1881년설, 1880년설, 1877년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1880년설을 채택한 거죠. 생일도 1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망일과 같은 날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사망일을 생일로 기록한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김규식을 기리는 무후선열 위패를 세웠어요. 무후선열이란 후손이 없는 선열, 즉 자손이 없거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위패예요. 김규식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수 없었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남과 북에 모두 묘가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김규식의 운명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평생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죽어서는 남과 북에 나뉘어 기억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북한에는 실제 시신이 묻혀 있고 남한에는 위패만 있어요. 분단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1989년에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어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명예 회복이었죠. 이미 돌아가신 지 39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이제 김규식의 독립운동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김규식은 군사학교 설립과 독립군단 창설을 추진했으나 실패했어요. 자금도 부족하고 사람도 모이지 않았던 거죠. 1916년에는 앤더슨 앤드 마이어 회사에 입사하여 장자커우 지사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독립운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1918년 상하이로 건너와 여운형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창설했고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이게 김규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 외무성 측으로부터 정부 자격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김규식은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은 만세운동을 준비하여 실행에 옮겼고 3.1 운동을 기회로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1919년 4월 그는 파리 현지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었어요. 파리에서 김규식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본래 우리의 독립은 평화회의나 모종의 유력한 단체로부터 승인을 받던지 첩지를 내어주듯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최고기관으로부터 각 단체 또는 전 민족의 합심과 준비 여하에 달렸나니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독립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있을 따름이요. 고로 금일 우리 민족은 그 멸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요. 얼마나 명확한 인식입니까? 독립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연설은 1921년 1월 상해 환영회 석상에서 한 건데 김규식의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를 놓고 갈등할 때 김규식은 신채호와 함께 창조파의 입장에 섰습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 만들자는 쪽이었고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개혁해서 유지하자는 쪽이었어요. 김규식은 임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실망감을 느껴 이승만을 성토하고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으면서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맡고 있었는데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거든요. 김규식은 이런 이승만을 비판했던 거예요. 김규식은 1927년 2월 난징에서 유자명 등과 함께 동방피압방민족연합회를 조직했어요. 유자명은 중국 국민당 중앙본부에게 적극 후원을 약속받은 뒤 김규식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동방피압방민족대회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기관지 동방민족을 창간하고 1927년 텐진으로 옮겨가 북양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초빙되어 1929년까지 교수 생활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교수 생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계가 있었고 일본 영사관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니느라 일정하지도 못하여 생계는 어려웠어요. 이 시기에 차녀 김민애 1927년, 장녀 김한애 1930년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1930년 8월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입각하여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항무장에 선임되고 1930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재선됐습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직후 김원봉이 남경중앙정치학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자 김규식은 군사교관이 되었으며 1933년 남경중앙정치학원 영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1933년 4월 5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00여 명이 모인 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독립에 관한 연설에 강사로 참석했으며 7월 중한 민중 대동맹 대표 자격으로 다시 출국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귀국 후 김규식은 7월 21일 하와이 한인 교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동맹의 비밀 요원인 이용직과 한길수를 개인적으로 미주 대표로 임명하여 동맹과 정보 교신을 담당시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길수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한길수는 미국 내의 이승만 세력과 수시로 마찰을 일으켰고 심지어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도록 공작을 벌였거든요.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당연히 이승만은 김규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과격파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5년 10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송병조, 양기탁 등의 요청으로 국무위원에 취임했습니다. 1932년 겨울 중한민중대동맹, 대일 전선통일, 연맹, 한국광복동지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항일 독립을 위해 민족정당의 통합을 역설했어요. 1935년 10월 12일 상하이에서 한국독립당의 이유필, 송병조, 김두봉, 조선혁명당의 최동호, 한국혁명당의 윤기섭, 신익희, 의열단 등과 함께 민족유일당 창당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 노력과 교육활동 등을 하다가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하고 민족혁명당 주석직에 올랐어요. 민족혁명당은 좌우 합작의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었죠. 김규식은 이미 광복 이전부터 좌우 합작을 시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익은 좌익을 불신했고 좌익은 우익을 불신했으니까요. 1940년 민족유일당 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구 등을 만나 회담을 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유일당은 실패하고 대신 한일 공동연합 전선 설립을 결정하여 민족혁명당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각을 결정합니다. 1944년 4월 24일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에 선출되었습니다. 임정 내 제1당인 한국독립당의 김구가 주석으로 선출된 데 대하여 제2당인 민혁당의 김규식이 부주석으로 안배된 거죠. 1944년부터 1947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으며 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1944년 6월 1일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오철성 등 임시정부의 엄황섭과 안원생 등을 설득해 제중 동포중 기독교인의 우호단체인 기독교 한교복리회를 조직했어요. 1945년 3월 임시정부는 김규식, 조소왕, 정환범, 이미택 등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파견하려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과 군자금까지 결제를 받았으나 미국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끝까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김규식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가 프린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계속 밟았더라면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됐을 거고 아마 안정적인 학자의 길을 걸었겠죠. 독립운동 대신 미국 대학 교수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국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였겠죠. 만약 그가 일본 조선 총독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도쿄 외국어 대학이나 도쿄 제국대학 교수가 됐을 거고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친일파가 됐을 거예요. 김규식은 2번 다 거절했습니다. 조선의 장단에 춤을 추겠다고 하면서요. 그 결과는 평생 가난과 고난의 삶이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만약 좌우합작운동이 성공했더라면 김규식의 예언대로 남북에 두 정부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좌우합작은 실패했고 분단은 고착화됐습니다. 만약 남북 협상이 성공했더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협상이 성공해서 통일정부가 수립됐다면 한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과 소련이 모두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했는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당시는 냉전 시대였어요.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자기 진영에 두려고 했죠. 김규식이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더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최기일 교수는 이승만보다 김규식의 식견과 정치적 노선이 훨씬 합리적이었지만 김규식 특유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김규식이 좀 더 적극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중을 움직이고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김규식처럼 원칙을 지키고 민족 통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나선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나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댈 것도 알고 떨어뜨린 후에는 나를 짓밟을 것도 안다고 하면서도 좌우합작에 나선 용기를 누가 가졌을까요? 권력욕이 있었다면 미군정의 임시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랬다면 한국 정치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규식은 거부했어요. 미군정의 꼭두각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김규식의 본질입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거죠. 오늘날 김규식은 상대적으로 잊혀진 인물입니다. 김구, 이승만, 여운형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죠.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요.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배우 문혜원이 김규식 역을 연기한 게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모습일 겁니다. 왜 잊혀졌을까요? 첫째, 납북되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김구처럼 극적인 암살도 아니고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북한 땅에서 병사했으니 잊혀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사망 소식조차 1년 넘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내성적인 성격으로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 사색을 즐기는 학자형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치고는 인지도가 낮았던 거예요. 대중 연설을 잘하긴 했지만 자주 나서지는 않았어요. 김구나 이승만처럼 카리스마 있게 대중을 이끄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죠. 셋째, 좌우합작과 남북 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 이런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웠어요. 특히 반공이 국시였던 시대에는 더욱 그랬죠. 김규식은 빨갱이는 아니었지만 빨갱이와 대화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규식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개인의 영달보다 민족을 우선시했고 자신이 희생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통일을 위해 나섰으니까요.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던 거죠. 분단을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으니까요. 요즘 와서 김규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우합작과 남북 협상이 단순히 실패한 시도가 아니라 분단을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만약 그때 김규식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남조선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조선인은 역사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1945년 12월 귀국 직후 김규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성명을 해야 했다. 그래서 자기 본명을 자기도 잊곤 했다. 자신의 정체성조차 숨겨야 했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삶이었으니까요. 김규식은 평생 여러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적 언더우드가 붙여준 번개비, 미국 유학 시절. 잔 KIUSIC 소호킴, 미군정이 붙인 별명 시클리. 그리고 본명인 김규식.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평생 민족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9개 국어를 구사했던 천재. 프린스턴 석사. 임시정부 부주석. 좌우합작운동의 주역. 남북협상의 대표. 그리고 잊혀진 독립운동가.
김규식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벽지를 뜯어먹던 고아 소년이 미국 명문대를 나와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광복 후에는 분단을 막기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전쟁 중에 납북되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김규식의 삶입니다.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김규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지만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고 민족 통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남조선 단독 정부를 주장한 사람은 조선 분단 고착화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는 지금도 그 분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규식은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겠다. 남의 장단에 춤을 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단으로 춤을 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1948년 남북 협상을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김규식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뚝을 뽑아버려야겠어. 하지만 그 말뚝은 아직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박혔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은 고착화됐고 이제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조차 희미해지고 있으니까요. 김규식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경고했잖소. 남조선 단독 정부를 주장하면 분단이 고착화될 거라고.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았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 민족은 결국 하나가 될 것이요. 김규식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통일은 가능한가? 남과 북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장단으로 춤을 출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김규식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벽지를 뜯어먹던 고아 소년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9개 국어를 구사하는 천재가 되고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고 좌우합작과 남북 협상을 이끌다가 결국 북한 땅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김규식의 이야기. 비극적이지만 위대한 잊혀졌지만 기억해야 할 한 독립운동가의 삶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식,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